안녕하세요. 북슬라이드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 그 중에서 파트 1을 오늘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이지성 작가가 지었고요. 파트 1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은 먼저 당신에게 묻는다라는 도전적인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이지성 작가가 책에서 인공지능과 한국의 대응에 대한 글로 연립안을 토하는 것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우리나라가 또다시 서양과 중일의 뒤처짐을 당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책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당신에게 묻는다. 불이 난 17층 높이 배에서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뛰어내릴 거라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1988년 석유 시추선 갑판에서 모간이라는 사람은 배에 불이 전체로 옮겨 붙자 망설임 없이 북해의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68명은 우왕좌왕하다가 모두 배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4차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이란 바다로 뛰어들겠는가? 이렇게 서론이 시작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왜 죽기 전까지 인공지능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며 독서와 사색을 거듭했습니다. 잡스가 죽기 전까지 매달린 그것은 아이패드2 발표하는 현장에서 애플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서 탄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문학이 성공 요인이라는 것이고 이 말이 퍼지자 기업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지성 작가도 덩달아서 바빠져서 여기저기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잡스는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기부의 인색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추측하는 것은 잡스는 죽기 전까지 인공지능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을 때, 그래서 이지성 작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 질문들을 이지성 작가한테 던질 때 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인공지능 시대에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 책이 나온 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독자가 읽고서 인공지능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작가가 일일이 가서 강연하는 것보다 책으로 해서 전파되는 게 더 빠른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인공지능을 연구하게 됐고 모든 책을 읽던 중 미래 인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지 오웰의 1984년의 소설과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 세계 1위 나라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는 인간 근로자 1명당 세계 평균 69대보다 462대, 무려 462대가 많은 531대의 로봇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 대체 비율 역시 세계 1위일 것입니다.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죠.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의 좌우 모두 의정자들은 무능하고 의선적이고 부패하게까지만 합니다. 그래도 가장 미래를 잘 아는 집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포럼, 강연회 이런 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서 작가가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파트 1.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하버드의 발빠른 움직임. 2006년도에 한국의 주요 뉴스는 북핵 실험의 시작, 노 대통령 연내 전시작전권 환수 마무리 짓겠다, 언론도조 한미 FTA 우리가 막는다 등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토론토 대학 제프리 힌턴이 딥 러닝의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음을 증명한 논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것이 발표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실리콘밸리의 상위 1%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새로운 교육기관인 싱귤레리티가 설립이 되었고 이 시점, 즉 2006년에서 2008년입니다. 2008년을
토머스 프리드먼 같은 사람은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라고 볼 수도 또 있겠죠. 싱귤레리티의 교육 목표는 10여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자. 즉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한 것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르자입니다. 그래서 강의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하버드 등 유수 대학이 수업 형태를 바꾸는 실험을 계속해 오다가 2002년부터 강의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올해부터는 유명 의대들이 공식적인 강의도 사라집니다. 여기를 제가 읽으면서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말한 지식은 빠르게 퍼지는 것을 유세 대학의 교수들도 막지 못하니까 어차피 막지 못하니까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녀를 자퇴시켰는데요. 자녀를 자퇴시킨 이유가 테슬라도 어려서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같은 평범한 부모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제가 들었습니다. 2차 흑석, 일본의 교육혁명의 숨겨진 의도는 20세기 후반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핵심은 일본의 교육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교육혁명이 성공하고 그 이후에 동북아에서 전개된 역사는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겪었고요. 중국도 일본에 의해서 사실상 유린당했죠. 그런데 일본은 또 교육혁명을 단행했습니다. 150년 만에 다시 교육혁명을 단행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 거로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 것이 교과서가 대상이 아닌 그냥 책을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건데 저자가 분석해보니 약간은 문제점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한국은 아직도 많이 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교육제도, 그 중에서도 초중고의 교육제도를 바꾸기 전에 대학의 서열화 문제와 서열화에 따른 지배계층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손을 대야지 초중고의 교육제도로 바꿔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명문대 심화 현상과 입시를 바라보는 사회의 공정 측면에 대한 불신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난수표 푸는 문제 같이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평균 독서량이 166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성적표입니다. 일본은 1년 기준 60권으로 미국, 유럽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인공지능이 없으면 무엇도 할 수 없는 시대. 1997년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의 신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당시 빨라야 50년 아니면 100년이 돼야 이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부터 20년 전에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알파고 때 인공지능을 알게 되었죠. 일반인들은.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인공지능은 1842년 영국의 27세 에이다 러블레이스가 한 책에서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상당히 긴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5월 11일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서양은 무려 157년 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구상과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블루, 예를 들어서 딥블루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한테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딥블루, 왓슨, 그리고 슈퍼비전 이런 쪽으로 이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소설 1984년의 저자 조지 오웰도 뜬금없이 그 책을 쓰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야의 체계를 그래도 큰 맥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지 않았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에 소설을 쓰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에서 알파고 쇼를 벌였을까? 알파고는 저자가 생각하기에 서양에서 보내온 메이지 유신 시대의 일본의 흑선처럼
그런 걸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인공지능에 국력을 집중하는데도 한국은 지금은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이 작가한테 많은 분노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그 인공지능이 마지막 테스트 대상이 바둑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둑을 이길 수는 도저히 없다고, 인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보았거든요. 인공지능이. 근데 이제 더 이상 인간과의 대결은 의미가 없게 된 거죠. 딥마인드의 대표도 이스웨돌과 다른 프로와의 몇 번의 대결 이후 더 이상의 인간과의 대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게임도 안 되고 테스트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즉 얻을 것은 다 얻었고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류를 초월합니다. 지식, 정보, 기술 분야 등등. 그러면 공감 능력, 창조력, 상상력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이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1997년 빌 게이츠가 한국 방문 시 인류의 미래 문명은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무려 20년 전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만일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을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어진다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